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통역이나 하란 말이야? 네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그는 그녀를 단 한 번도 아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쓰는 통역 기계였죠. 여자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며칠 뒤 갑자기 아내가 남편의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며칠 뒤 회장 자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내는 남편 회사에 도대체 왜 갔던 걸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수연은 강민호 회장과 결혼한 지 20년째였고 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재벌 기업의 안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남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끔 해외 손님이 오면 영어로 몇 마디 통역하는 게 전부였죠.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 부인, 착한 아내, 예쁜 꽃병이라고 불렀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민호 회장의 아내일 뿐이었죠. 행사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부인은 참 얌전하시고 착하시네요. 영어도 하시고요. 한수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뿐이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해외 투자자들이 대성그룹을 방문하면 그녀는 남편 옆에 서서 통역 기계처럼 영어 몇 마디를 전달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내용이나 재무 용어는 전문 통역사가 처리했고 그녀는 가벼운 환영 인사말 정도만 맡았죠.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딱 그 정도였고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강민호는 아내가 필요할 때만 불렀습니다. 외국 기업 사장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 해외 바이어들이 공장을 견학할 때마다 한수연은 남편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간단한 영어 몇 마디를 주고받았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회장님 부인이 영어를 하시네, 교양 있으시네 하는 말들을 했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공부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한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지우면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는데 40대 중반의 여자가 거기 있었고 여전히 단정하고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일까요? 하는 혼잣말이 나왔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녀는 침실 구석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서랍이었는데 안에는 낡은 졸업증서 한 장이 들어있었고 컬럼비아 대학교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였죠. 그 시절 한수연은 뉴욕 맨해튼에서 일했는데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였고 밤을 새우며 계약서를 검토하고 해외 기업들과 회의 테이블에 앉던 시절이었습니다. 독일 기업과 미팅할 때는 독일어로, 일본 투자사와 통화할 때는 일본어로, 중국 파트너들과 저녁을 먹을 때는 중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인정했으며 상사들은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한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했던 시절이었죠. 6년 동안 쌓아올린 경력이었고 대형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대성그룹 부사장이었고 뉴욕 출장 중 한 파티에서 처음 만났으며 그는 그녀에게 반해서 적극적으로 구애했죠. 결혼 제안을 받았을 때 한수연은 고민했지만 강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대성그룹 회장 부인이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민호는 그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고 장식품처럼 대했으며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처럼 각종 행사에 데려가서 옆에 세워두고 해외 손님 앞에서 몇 마디 영어를 시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20년 동안요. 뉴욕에서의 경력도 쌓아온 실력도 모두 서랍 속에 넣어두었고 아무도 그걸 꺼내 보지 않았으며
그녀 자신조차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수연은 졸업 증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그고 열쇠를 돌렸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잠가두었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강민호가 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죠. 강민호가 전화를 걸어온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하거나 명령조가 아니라 급박하고 다급했죠. 여보, 내일 이사회에 같이 나가야겠어요. 통역 좀 부탁할게요. 한수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에 자신을 부른다고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성그룹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상했던 투자건들이 연달아 무산되면서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내일 중요한 투자사 대표들이 화상으로 참석해요. 독일, 싱가포르, 일본, 미국에서요. 통역이 필요한데 전문 통역사를 부르기엔 시간이 없어서요. 한수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강조했죠. 수백억 규모의 투자금이 걸려 있고 이게 무산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 한수연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마침 집에 있는 도구를 꺼내 쓰겠다는 느낌이었죠. 당신은 그냥 내가 하는 말만 예쁘게 전달하면 돼요. 어려운 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요. 한수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예쁘게 전달하면 된다고요? 어려운 건 당신이 처리한다고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몇 시죠? 강민호는 안도한 듯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수연은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여전히 똑같았죠. 통역 기계가 필요해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서류를 들여다봤죠. 한수연이 차를 따라주자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그냥 내 말만 통역하면 돼요. 앵무새처럼 입만 빌려주면 되니까요. 앵무새요. 한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앵무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통역기계를 넘어서 이제는 앵무새라고 부르는군요. 말을 따라하는 새, 생각 없이 소리만 내는 동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가슴속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강민호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수연은 혼자 침실에 남아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잠가두었던 그 서랍이었죠. 이번엔 졸업 증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회계사 자격증도 꺼냈습니다. 뉴욕에서 담당했던 프로젝트 기록들도 꺼냈죠. 두툼한 파일 속에는 그녀가 직접 분석하고 작성했던 보고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인수합병건, 일본 제약사 투자자문건, 싱가포르 부동산 펀드 구조학원.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했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수백억 원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그 복잡한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단순히 언어를 구사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과 법률과 전략을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놓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상기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면서 한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숨겨왔는지를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죠. 한수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로만 불리지 않을 거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이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강민호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그녀는 더 이상 앵무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통역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한수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무언가를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한수연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오늘 이 회의실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를. 이사회 당일 아침,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4개의 화면이 떠올랐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캐피털, 일본 도쿄 상호은행, 미국 모건 퍼시픽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각국의 투자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것이죠. 강민호는 회의실 앞쪽에 앉았습니다. 한수연은 그 옆 보조의자에 조용히 자리했죠. 20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임원들은 한수연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곧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저 회장 부인이 통역을 위해 나온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강민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의 현황과 투자 제안을 설명했죠.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독일 대표인 밀러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분 구조에 대한 것이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강민호는 당황하며 통역을 기다렸지만 전문 통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수연을 쳐다봤습니다. 한수연이 간단하게 통역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한수연은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밀러 대표의 질문에 직접 답하고 있었던 거죠. 지분 구조상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불균형합니다. 현재 제한된 보통주 방식으로는 기존 주주들의 지배권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면서 임원들이 한수연을 쳐다봤습니다. 독일 밀러 대표는 눈을 크게 떴죠. 한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독일어로 설명했습니다. 투자 구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내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죠. 전문가의 언어였습니다. 밀러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조가 합리적이냐고요? 한수연은 이번엔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모건 퍼시픽 대표를 쳐다보면서 말이죠. 전환 우선주 방식을 도입하되 성과 연동형 전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 목표 달성 시 보통주 전환 옵션을 부여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관심이 생긴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요? 한수연은 즉시 답했습니다. 현재 ROE가 8%입니다. 업계 평균 12%를 목표로 하면 합리적일 겁니다. 일본 대표가 일본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거였죠. 한수연은 주저없이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유창하고 정확한 일본어였습니다. 비용 구조 개선, 비핵심 사업 매각, 수익성 높은 부문 집중 투자를 언급했죠.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은 이미 다 준비해온 전문가 같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자사 대표들은 더 이상 강민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수연만 바라봤죠. 싱가포르 대표가 중국어로 질문했습니다. 비핵심 사업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요?
한수연은 중국어로 답했습니다. 단계별 매각 옵션과 예상 회수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각 투자사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기 옆에 앉은 아내가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투자 전략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아니, 알지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통역기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은 4개 국어로 전략을 짜는 글로벌 전문가였다니요. 독일 밀러 대표가 다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찾던 파트너죠. 한수연은 독일어로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임원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투자 구조 개편안을 다음 주까지 구체화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그들이 목격한 건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으니까요. 완벽한 전략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투자사 대표들은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죠. 임원들은 한수연을 쳐다봤다가 강민호를 쳐다봤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한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을 드디어 꺼낸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강민호는 한수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한수연은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으로는 빌딩 숲이 보였죠.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여자였죠. 제니퍼 김이었습니다. 뉴욕 시절 한수연과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어드바이저리 그룹 파트너로 서울지사를 이끌고 있었죠. 수연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잠시 안부를 묻고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은 오래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니퍼, 부탁이 하나 있어요. 대성그룹의 해외 법인 구조를 좀 살펴봐 줄 수 있을까요? 제니퍼는 잠시 한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걸 알았죠.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한수연은 강민호가 최근 몇 년간 설립한 해외 법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블루스카이 캐피털, 싱가포르의 퍼시픽 라이징이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운영 내역이 궁금하다고 했죠. 제니퍼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조사한 자료를 보여줬죠. 한수연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케이맨과 싱가포르를 거쳐 간 돈이 약 1,000억 원이에요. 명목은 투자지만 실제론. 제니퍼는 말을 멈췄습니다. 한수연이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자금 유출이었다는 거죠.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출발한 돈이 케이맨 제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싱가포르로 흘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름 모를 계좌들로 흩어진 흔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구조였죠. 한수연은 자료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죠. 제니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회계 장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대성그룹의 공식 재무제표와 실제 장부가 다릅니다. 화면에는 2개의 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공개된 재무제표, 오른쪽은 실제 추정치였습니다. 매출은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부채는 축소되어 있었죠. 차이가 수백억 원 단위였습니다.
한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회계 조작이었습니다. 명백한 분식 회계였죠. 그것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뉴욕에서 일할 때 한수연은 이런 사건들을 여러 번 다뤘습니다. 기업의 회계 조작을 파헤치고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눈앞의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심각해요. 만약 금융당국이 알게 되면. 제니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알게 되면 대성그룹은 끝이었습니다. 회장은 구속될 것입니다. 회사는 해체 수순을 밟을 거였죠.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한수연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강민호가 왜 그렇게 급하게 투자 유치를 추진했는지 말이죠. 빼돌린 1,000억 원, 그리고 부풀려진 재무제표. 곧 들통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멍을 메우려면 새로운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해외 투자사들로부터 수백억을 끌어와서 장부를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급했는지. 구멍을 메우려면 새 돈이 필요했던 거죠. 한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니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한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대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강민호는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회의를 하고 있겠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곧 드러날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증거가 더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가요.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공개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한수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요. 회사 내부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연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비서실장 김혜란, 강민호가 부사장 시절부터 함께 일한 20년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니퍼는 자료를 USB에 담아 한수연에게 건넸습니다. 한수연은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언니.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제니퍼의 말에 한수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싸워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카페를 나서면서 한수연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혜란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녀라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한수연은 대성그룹 본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모든 비밀을 지켜본 사람, 김혜란 비서실장이었죠. 다음 날 오후 한수연은 대성그룹 본사 1층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녀는 창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를 기다렸죠. 1시간 전 짧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층 로비에서 뵐 수 있을까요? 김혜란 비서실장으로부터였습니다. 김혜란은 대성그룹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부사장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죠. 회사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혜란이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한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혜란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한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혜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책상 아래로 조심스럽게 건넸죠. 한수연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회장님이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김혜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혜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USB예요. 해외 계좌 내역이랑 비밀 계약서들이요. 실제 회계 장부도 있어요. 한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김혜란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지 궁금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상사를 배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김혜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을 지켜봤어요. 회장님이 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욕심에 눈이 멀었죠. 한수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혜란은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내려놓았죠. 3년 전부터였어요.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게요. 김혜란은 처음엔 모르는 척했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하는 일이니 자기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금액이 커졌고 수법이 대담해졌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고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직원들 구조 조정하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돈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샀더라고요. 김혜란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들을 잘라내면서 자기는 외제차를 바꾸고 골프장 회원권을 사더라고요.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김혜란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부인님이라면 이걸 제대로 쓸 줄 아실 거라 믿어요. 김혜란은 한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칠 전 이사회 있었잖아요. 부인님 모습 봤어요. 한수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김혜란은 비서실장이니까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부인님이 그냥 조용한 분이 아니시구나. 제대로 준비하고 계시구나. 김혜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이걸 드릴 용기를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두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고 있었죠. 한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눈치채면? 김혜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몫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님, 부탁드려요. 회사를 살려주세요. 김혜란은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한수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상사를 고발하는 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한수연은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혜란이 건넨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늦은 회식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한수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죠.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PDF 문서, 사진 파일들이었습니다. 한수연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해외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스위스. 각 계좌마다 수백억 원씩 들어있었습니다. 비밀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경쟁사와 담합한 흔적이었습니다.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을 나눠 가진 내용이었죠.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었습니다. 실제 회계장부도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이 공개한 재무제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출은 부풀려져 있었고 부채는 숨겨져 있었죠. 이건 단순한 회계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였습니다. 한수연은 모든 파일을 다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제 반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USB를 손에 쥔 한수연. 하지만 강민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역공을 준비하고 있었죠. USB를 받은 다음 날 한수연은 서울 종로의 한법무법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안에 위치한 조용한 공간이었죠. 그녀는 두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변호사와 최동욱 금융자문가였습니다. 송지혜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대기업 담합과 불공정거래 사건을 다뤄온 전문가였죠. 지금은 독립해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욱은 금융자문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뉴욕 시절 한수연과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분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수연은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USB를 건넸습니다. 송지혜가 노트북에 연결했고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죠.
세 사람은 1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숫자와 문서들을 살펴봤죠. 송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1,000억 원 자금 유출, 회계 조작, 그리고 경쟁사와의 담합 계약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특히 담합 계약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죠. 담합만 해도 징역 3년에 과징금이 수백억입니다. 회계 조작까지 더하면 송지혜는 말을 멈췄습니다. 최동욱이 이어받았습니다. 회사는 상장 폐지 수순이고 회장은 구속 기소될 겁니다. 최동욱은 자금 흐름도를 보여줬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출발한 돈이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스위스를 거쳐 최종적으로 강민호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했죠. 한수연은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보니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 알 수 있었죠.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자기는 수백억을 빼돌렸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거짓말하면서 외제차를 바꾸고 골프장 회원권을 샀습니다. 최동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한수연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최동욱은 강민호가 이미 무언가 눈치채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한수연이 보인 모습, 그리고 최근 그녀의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했죠. 그가 먼저 공격해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수연이 물었습니다. 최동욱은 몇 가지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고 한수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기밀 유출 혐의를 씌울 수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것도 확실하게요. 송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계획을 꺼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하세요. 투자사 대표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요. 한수연은 송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송지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주주총회는 공개된 자리였습니다. 투자사 대표들과 주주들, 그리고 언론까지 참석하죠. 그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하면 강민호가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손쓸 방법이 없어요. 공개된 자리에서 폭로된 내용을 은폐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동욱도 동의했습니다. 투자사 대표들이 직접 목격하면 투자 철회는 물론이고 법적 조치까지 취할 겁니다. 한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주주총회는 2주 뒤였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강민호가 대비할 시간도 적었죠.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주주총회에서 하겠어요. 송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긴급 동의를 얻으면 당일 추가 안건으로 올릴 수 있었죠. 주주 3분의 1 동의면 가능해요. 제가 주주 명부 확인해서 연락해 볼게요.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한수연은 투자사 대표들을 어떻게 참석시킬지 고민했습니다. 송지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투자계약 최종 검토 회의라고 하세요. 주주총회 직후에 열린다고요.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사들은 당연히 참석할 것입니다. 수백억 규모 투자건이니까요. 그들은 주주총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맡은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송지혜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최동욱은 주주들을 설득하고 한수연은 투자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죠. 그날 밤 한수연은 서재에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독일, 싱가포르, 일본, 미국 투자사 대표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정중하고 공식적인 문구였죠. 투자계약 최종 검토를 위한 특별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주주총회 직후 개최 예정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주 뒤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강민호의 범죄가 드러나고 대성그룹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성그룹 대강당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자들도 몰려들었죠.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대성그룹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주들, 임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죠. 대강당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4개의 화면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오전 10시 화상 화면이 켜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베스트먼트의 밀러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캐피털, 일본 도쿄 상호은행, 미국 모건 퍼시픽의 대표들도 화면에 등장했죠. 4명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투자계약 최종 검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민호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준비한 인사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수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죠. 잠시만요. 안건 상정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죠. 강민호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한수연은 이미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먼저 화면 속 투자사 대표들을 향해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죠. 이어서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차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4개 국어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투자사 대표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수연은 다시 한국어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모인 사람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본건은 현 이사회의 적법성과 내부 회계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수연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출발해 K맨제도, 싱가포르, 스위스를 거쳐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의 흔적이었죠. 지난 3년간 총 1,000억 원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유출되었습니다. 한수연은 각 계좌와 금액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K맨제도 블루스카이 캐피털 300억, 싱가포르 퍼시픽 라이징 450억, 스위스 개인 계좌 250억. 강당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회계 장부였습니다. 2개의 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왼쪽은 공개된 재무제표, 오른쪽은 실제 장부였습니다. 매출은 20% 부풀려졌고 부채는 30% 축소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옆에 앉은 이사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한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경쟁사와의 담합 계약입니다.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을 나눠 가진 증거입니다. 계약서의 서명란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민호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죠. 공정거래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투자사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독일 밀러 대표는 뭔가를 노트북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연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해외 부동산과 외제차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직원들을 구조 조정한다고 하면서 강민호가 개인적으로 쓴 돈의 목록이었죠. 회사가 어렵다고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런던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두바이의 별장을 샀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강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한수연은 다시 투자사 대표들을 향해 영어로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법무법인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금융당국에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강민호는 서류를 부들부들 떨며 쥐고 있었습니다. 독일 밀러 대표가 화면을 통해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한수연은 그것을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파트너입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대표도 영어로 말했습니다. 투자 계약은 현 경영진과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논의하겠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대표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호와의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많아졌죠. 결국 강당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수연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강민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한수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강민호를 지나쳐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강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수연은 조용히 강당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송지혜와 최동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지혜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최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해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이어진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강민호 회장 해임이었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열린 건 주주총회 직후였습니다. 대성그룹 본관 최상층 회의실이었죠. 이사 12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강민호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회장이었는데 이제는 피고인처럼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강민호 회장 해임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강민호를 20년 동안 따랐던 이사들도, 그가 직접 임명한 측근들도 모두 손을 들었죠.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의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죠. 그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강민호가 나간 뒤 의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신임 회장 선출건입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의장이 한수연을 쳐다봤습니다. 한수연 이사님, 회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모두가 한수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연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녀가 회사를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한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권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투명하고 정직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한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직은 더 적임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전략경영대표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직을 거절하다니요. 하지만 한수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제대로 세우고 싶었죠.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략경영대표직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이번에도 12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수연은 대성그룹 전략경영대표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수연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투자사 대표들이 화상으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독일 밀러 대표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한수연은 한국어로 통역했죠.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진짜 리더의 자질입니다.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대표도 영어로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는 계속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일단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요. 한수연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4개 국어로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임원 회의를 직접 주재했죠. 그녀의 방식은 강민호와 달랐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바로 진행하세요. 어느 날 회의에서 한 직원이 새로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몇 달이 걸렸을 승인이었죠. 하지만 한수연은 즉석에서 승인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투명성도 달라졌습니다. 한수연은 모든 재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분기마다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죠. 외부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언론은 대성그룹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투명 경영의 모범 사례라고 보도했죠. 투자사들은 추가 투자를 검토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갔습니다. 회사가 정직하게 운영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한수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성그룹 전략 경영대표 한수연. 간단한 글자들이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엔 강민호의 아내였습니다. 회장 부인이라고 불렸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았죠.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수연은 명함을 다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독일 투자사와의 화상 미팅이 있었죠. 그녀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독일어 문서를 읽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능력이 이제는 완전히 깨어났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한수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한수연은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회장 부인이 아니라 대표님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죠.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차를 몰면서 한수연은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참고 견디며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믿는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한수연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